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요즘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사실 노래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가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이른바 영끌 현상 등의 부동산 투자 수요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고요. 금융당국은 집값을 자극할까 봐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 강연에서 가수 로제의 노래 아파트가 뜨는데 아파트 값이 오를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농담까지 해서 화제가 되게 됐으니까요. 집값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여름 치솟은 집값을 잡고자 대출 규제에 들어갔고, 지난주에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약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조이고 그린벨트는 풀고, 오늘 열린 토론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김인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여,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 또 현 시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해제된 그린벨트 구역이 내곡동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은 서로들 다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곳일 텐데 이게 어떻게 뭐 집값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거가 아닐 것 같고, 그냥 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로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불평등한 게 좀 더 심화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역효과가 나겠죠. 있는 사람들 잔치되겠지 뭐. 힘 있는 사람이 거기 뭐 땅 다 샀을 거고, 풀리면 그 사람도 좋을 거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린벨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걸 왜 자꾸 풀어요? 그럼 지방에는 그린벨트를 풀지, 왜 그쪽 노른자만 계속 풀어요? 거기다 인구도 점점 줄고 있잖아요. 뭘 더 지어요? 많이 지으면 일단 공급량 늘어나니까 집값 잡는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아무래도 좀 그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좀 전체적으로 부실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하진 않았나 싶긴 합니다. 대출을 규제를 강화하면은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좀 뭔가 받아서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계속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 살면서 계속 주택 가격을 매달 부담하면 또 그만큼 더 집을 산 사람들과는 경제적인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집값이 조금 거품이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풀기를 먼저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 않고서는 뭐 대출 규제 강화한다고 그래서 뭐 해소될 문제 같지는 않아요. 집값 올라가는 걸 먼저 잡아야지.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부동산을 이렇게 막 부추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정당한 하나의 사업으로 뭐 정당한 세금은 내야 되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권 교수님 먼저. 네. 현재 부동산 또 아파트 가격 흐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추세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스트레스 TSR을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2단계. 그리고 대출 규제도 이제 5대 은행에서 7대 은행으로 늘리고, 네.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거의 막은 상태고요. 전세금 대출까지도 지금 막은 상태라서 거래량을 보면은 제일 많이 거래됐던 7월 달이 9천 건이 넘었거든요. 서울이. 근데 이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10월 달에 한 2,700건 정도 되니까 지난 1월 달에 한 2,600건 정도 됐거든요.
2,670건 됐는데 예. 비슷한 상태입니다. 가격도 10월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10월 그 7일 날 발표된 걸 보면요. 0.11% 올랐는데 하락폭은 계속 줄어서 지난 11월 4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0.0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폭이 많이 줄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뭐 보합세 정도고요. 또한 이제 지방도 저기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울산만 상승세고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하락세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그 서울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강남 서초나 또 광진, 용산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마포 이런 데는 좀 모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뭐 보합세 내지는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한다는 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교수님, 이 금 교수 설명을 듣고 보면 네. 그렇게 부동산이 뜨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핫해서 뜨거워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는데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는데 거래는 좀 줄어들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미 뜨거운 고점을 지났죠. 전자레인지나 가스 불이 꺼졌습니다. 제가 볼 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거래량 감소로 급감으로 나타났잖아요.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긴축 모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출 규제가 사실 규제라고 하지만 그 70%거든요. LTV에. 그러니까 규제 수준이 아니죠. 정상화된 거죠.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너무 이 투자 완화 쪽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정상 가격을 넘어서서 다들 걱정하는 아까 멘트에도 나왔지만 집값이 떨어져야 뭐 경제가 나아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다들 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 이렇게 저는 부동산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규정 위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최근 들어서 그러고 보면은 물론 다른 뉴스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두 분이 설명한 것은 상당히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상승 변동성이 좀 완만해진 건 사실이고 계속 치솟던 집값이 이제 좀 주춤한 상황이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이런 조급증이나 불안 심리는 조금 그래도 누그러지는 뭐 이런 예.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택 가격이 뭐 좀 접근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시민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전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실제로 여름까지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세를 멈춘 건 제일 큰 요인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표면적으로 정부가 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고 상반기에 꺾였던 시장 금리가 다시 조금 뭐 조정이 되면서 여름 이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뭐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실제로 수요자분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가격이 좀 비싸졌다. 뭐 이게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실제로 그 이후에 거래나 가격 뭐 상승세가 조금 꺾인 듯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좀 고가 서울 아파트 지역이나 소위 이제 좀 투자 선호 지역 이런 곳들의 아파트 가격이 뭐 크게 하향 조정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좀 탐탁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집값이 더 내려와 있지는 않은 상태다. 올라간 가격대로 이제 멈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이 권 교수님 네. 가계 대출을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IMF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그 부담이 2,269조나 됩니다. 근데 2, 4분기에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896조나 돼요. 너무 많지요, 이게. 뭐 기업 부채가 2,772조니까 두 개 합쳐도 거의 5,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가계 부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주택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또 올라 있고 대출을 조이면 자기 자본으로 전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그 감소한 거죠. 잠재 수요로 남고 매물은 쌓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멈칫하고 하락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뭐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금리를 또 내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 11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린다 하더라도 내년 2, 4분기나 1, 4분기나 2, 4분기에 또 내릴 거란 말이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장에서 만약에 규제를 풀어버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기정 의원 말씀대로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또 매수에 나설라니까 지금 대출을 막아놔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학 교수님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뭐 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집값이 오르다가 멈춘 게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집값은 더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볼 때 어느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가격을 멈춘 지금이 목표입니까? 지금보다 더 낮춰야 되는 게 목표입니까? 예, 지금 낮춰야 되는 게 목표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신정부 들어올 때도 네.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점 전 정부에서 치솟은 집값의 고점을 지금 돌파한 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경제가 나아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소득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가 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의 완만한 상승은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목적이 이번에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 인하할 때 하는 총재가 한 말이 아주 그 키워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정부가 밝혀서 금리 인하를 자영업자와 취약 기업,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다 들어있거든요.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에는 이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필수적으로. IMF하고 OECD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2016년에 발행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세 번째 조항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나오냐면 가계부채가 아까 많다고 우리 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계부채가 GDP 대비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소비가 둔화되고 감소하는 효과가 벌어지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내수 시장에 침체를 일으킵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이제 파악한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게 정부의 목표는 고점을 유지하고 더 높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 부분을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 정책을 쓴 것뿐이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유지하는 게 국가 경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하는 총재와 기재부 장관이 만나서 결론 내린 것이 거시건전성으로 가자라고 스탠스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연착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규정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권대중 교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서울 집값이 뭐 하락폭이 크지 않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이제 인하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이었죠. 대출을 지금 이제 조이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집값 하락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뭐 금리 인하, 금리의 변화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대출 조이기가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일반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데 좀 어려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대출 의존도나 대출 금리 등의 영향을 받는 수요군이 또 그룹별로 이제 격차가 있다 보니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가능성 그리고 대출을 좀 더 많이 쓰지 않는 편에 속하는 좀 자산 규모가 크거나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이 접근하는 고가의 아파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영향이 덜해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당장은 이제 9월에 미국이 금리 낮춘 후에 저희도 10월에 하느니 이제 0.25% 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수요자분들은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왜 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더 오르지?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반기 연초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전망하면서 시장금리가 선행적으로 먼저 좀 내려와 있었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조금 낮게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단이 한 3% 중후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대출을 이용해서 집 살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하단이 다시 한 4%대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당국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하고 있고 잔액 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높여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분들이 느낄 때는 금리 부담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대출을 쓰기 어려운 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좀 더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자분들이 볼 때는 금리가 어쨌든 시간을 두고 앞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는 여전히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이후에 다시 수요자들이 투자 심리 자극을 받으면서 집값이 오르진 않을까 이런 뭐 일말의 불안감이라던가 전망들은 여전히 시장에 좀 남아 있어서 그게 매물이 적체되는데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대출 조기도 있고 실제로 이제 시장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금리가 사실상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는 규제를 받으니까 권 교수님 자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격 내려가겠지 생각하는데 가격 안 내려갑니다. 그냥 이걸 단순히 관망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종전 가격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가격만 생각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요. 그래서 X축이 타임라인이고 Y축이 그 페이먼트 라인이면 가격이면 예.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20억 됐으면 이게 10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20억짜리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19억, 18억에 안 팝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도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가격이 올라갔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금리가 한번 내렸는데 이제 이달 28일 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12월 달에는 우리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럼 이달에 금리를 내리자는 분명히 1, 4분기인 내년 1, 2월 달에 내릴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금통위가 또 없습니다. 그럼 4, 5월 달에 한 번 또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수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러면 정부가 가계에 관계없이 기업 대출 부분은 또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까지 막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는 게 선반영됐는데 또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1년도 8월 26일 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0.5%였거든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이제 내려가니까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인허가 물량이 거의 반에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2026년도, 7년도, 5년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없을 거라는 거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거의 반토막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6년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3만 6천 가구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죠. 예.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올라간 가격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 교수님 이 시점에서 아까 현 정부 또는 그 이전 정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좀 하향 안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데 실제 하향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네요. 네, 권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네. 우리가 그 시기를 봐야겠죠. 뭐냐면 우리 뭐 M2 대비 주택 가격, 뭐 자산 가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비례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M2의 양이 한 400% 늘었거든요. 2000년 초에 비해서. M2의 양요? 네, 통화량요. 통화량요. 네. 통화량만큼 비례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도. 그런데 부동산 주택 가격은 그보다 좀 높이 올랐습니다. 60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0%의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올라가기 올랐는데 지금 오버슈팅 초과된 상태다. 그러면 이게 조정을 한번 겪은 다음에 긴 선으로 올 땐 계속 올라가지만 우리가 한번 꺾였다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요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아하. 정부도 그 시간이 오는 거를 완만하게 연착륙을 원하는 것이지 급하게 오면은 이제 경제 시스템이 같이 망가지니까 예. 그 부분을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셨는데 5억짜리 집이 금리가 4%인데 10억이 됐어요. 그럼 2%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부에서 작년하고 올해 특례보금제라고 신생아론하고 또 LTV 생애 최초를 갖다가 금리를 2%로 줬어요. 예. 최하. 2%면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금리 차는 누가 메꾸죠? 우리나라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3.5%인데 그 갭을 이자로 메꾸고 있어요. 이자 차익 보존이라고 우리 세금으로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엄밀히 보면은 원래 이자 차익 보존에 대한 개정은 취약계층이나 기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주택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주면 되잖아요. 예. 물론 불가역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라는데 그 불가역성의 범위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의 통화량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버슈팅 돼 있다는 거를 정부도 알고 금융당국자도 다 알아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짓던 것들이 안 팔리잖아요. 서울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지금 수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하고 수도권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걸 냉정해 볼 때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조정기는 오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 올라가겠지만 조정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든 뭐 청년층이든 주택 가격이 내려오는 시기를 만들어줘야 지금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지 지금처럼 금리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달라붙으려면 가격도 내려와줘야 예전보다 부담이 적으니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현재 가격이 예전 고점을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가기 힘들고 조정되는 국면에서 다가설 수 있는 유효수요가 생기려면 정부의 그 이자 차익 보전 개정을 한 정책 자금 대출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세수가 지금 뻥뻥 났잖아요. 계속 이렇게 퍼볼 수 없어요. 이거는 나라가 천천히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타임에서는 정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얘기 드렸잖아요. 예.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진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자연적으로 또 주택 가격이 교수님 말씀대로 또 상승하는 구간이 또 찾아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큰 변화가 없다더라도 외부적으로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이제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고금리 또 강달러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우리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권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무역 수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이 66억 6천억 달러로 이제 9월 달 기준으로 제일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15대 그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한 것들이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우리에게는 참 우방이면서도 그 좋은 이유가 무역 수지를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계속 흑자를 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아세안하고 이제 그 베트남 인도인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이 돈을 찍어내듯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그 관세를 뭐 10 내지 20% 올린다든지 또 무역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수출의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 상당한 충격을 많이 주겠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내수 경제에 영향을 줘서 침체가 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요. 예. 쉽게 말하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 안 삽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방은 완전히 양극화돼 있거든요. 지방은 뭐 지금 이제 미분에 적체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우리나라의 그 통상 압력이라든지 또는 미군 주둔과 관련된 걸 물리게 되면 우리는 내수 경제도 되게 어려운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주지요. 내수 영향을 경제가 줄 수 있다. 어려워지니까.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다면은
김 의원님, 지금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가격이 물론 이제 지역마다 또 아파트의 이 성격마다 이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볼 때 뭐 1, 2년 사이에요. 매수자들의 심리를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관련한 요인들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한두 가지는 아닐 수 있는데요. 워낙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일단 저변에는 좀 전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제 저희 뭐 수출 뭐 적자나 무역 수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나 뭐 이런 내수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서 건설 부동산 주택 산업 전반에 이런 침잠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표면적으로는 최근에 제일 많이 보신 변수가 대출 환경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금리를 많이 보실 텐데 뭐 대출은 저희가 가계부채 잔액 관리 때문에 뭐 크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해도 금리는 이제 뭐 글로벌 금리 변화,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가지게 될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은 미국채가 단기간 급등하고 시장 금리 변동성에 지금 환율은 1,400원까지 다시 막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영향력을 굉장히 좀 체감하고 계실 텐데 예상하셨던 것보다 이 시장 금리, 기준 금리 인하 속도나 강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에 들어가면서 일단 이런 변동성이 커진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한 것처럼 기준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 일반 수요자들이 또 대출 이용하는 환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약간 조정 장세나 횡보세가 뭐 단기간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금리 변동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경기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닙니다. 한 교수님. 그렇게 봤을 때 매수자들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 뭐가 될까요? 일단 뭐 경제 상황이 뭐 우리 두 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환율 상승 오늘도 지금 1,400원 찍었거든요. 네.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제가 볼 때 트럼프 집권 시기가 있었잖아요. 2017, 18, 19, 20년도인데 그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아까 저 무역 흑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이번 달 좀 높아져가지고 올해도 아마 한 400억 달러 정도 이상 흑자를 볼 것 같고요. 작년에도 44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지적도 했잖아요. 한국 좀 많이 벌어간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어떤 대응 조치가 있을 거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근데 트럼프 집권 시기에 우리 그 대미 흑자 액수가요. 100억에서 150억 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집권 전에는 오바마 때는요 또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한국에 압박이 들어와서 무역수지 대무역수지 흑자가 액수가 거의 많이 감소될 거고 그 얘기는 아까 연결져서 이제 내수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환율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물가가 오르니까 소득이 가처분이 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집을 살려면은 금리나 많이 내든지 집값이 내려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다들 관망세로 돌아서겠죠. 그 와중에 정부에서 공급을 또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좀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전체로 보면 그렇게 경기가 썩 좋은 건 아니고 또 지금 이제 새로운 변수로 이제 트럼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금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베이비 컷이죠. 0.25% 또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은행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은행들이 또 이른바 금리 장사라고 하죠. 대출 금리를 더 또 내리고 영업 실적을 채우고 이러다 보면은 또 부동산 경기가 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는 않나요? 부동산 정책 중에서 공급과 수요 정책 이전에
아까 우리 한문도 교수 아까 얘기한 대로 M2라고 유동성 자금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릅니다. 우리 지난 정부에 봤잖아요. 예.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공급도 늘렸는데 가격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으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경제가 침체돼서 돈이 줄어들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금리가 내리고 올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그 안정되거나 침체될 수 있거든요. 당장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무역 수지뿐이 아니라 내수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8월달 지표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그 취업자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취업자가 14만 2천 명이 그 실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60세 이상의 그 노인애들이라고 그러죠.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23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군다나 60세 이상의 취업자 중에 상당수 60, 70%가 여자분이에요. 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요양보호사나 또는 그 간병인이나 또는 식당으로 일을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 집 마련은 뒷자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자금이 줄고 경제가 어려우면 내년에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내년 1년 동안은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반면에 호재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4군데 지역에 미 지작물 조사부터 감정평가 나가게 되면 이제 보상이 풀릴 수 있고요. 내년 9월쯤에 3기 신도시도 아직 보상이 지금 나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기 신도시의 선도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그 5군데를 지금 선정했거든요. 이런 개발 호재도 있어서 이 지역별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적게 받거나 안 받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싸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집권 1, 2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에는 아까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보합세 이제 약보합세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역별로 강세를 나타내는 데 있을 거라고 봐요. 지역별 양극화 또는 경제 계층 간의 양극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왜? 개인별로 이제 유동성 수준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김기정 위원께 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서울로 치면은 강남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수십억 하는 아파트 시세 가격입니다. 뭐 30억, 50억 그런 가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건 뭐 엄청난 거품 아니냐. 거품입니까? 뭐 자산 가치가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그 지역에 그만큼 올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뭐 거품을 판단하기에는 정보나 뭐 기준 자료가 사실 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가 네. 뭐 단언하거나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속하는 서울 서초 반포구에서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34평형 아파트 가격이 60억을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나왔었죠. 이미. 이건 뭐 평생 로또 복권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평에 지금 1.7억, 1.8억 정도가 형성된 거니까 사실은 뭐 웬만한 그냥 작은 집에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도 뭐 그런 정도인 곳도 당연히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인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투자하거나 소유하시는 분들이 해당 지역에 계속 오르고 있는 토지 가격 그리고 이제 제한돼 있는 신축 아파트 공급 양 그리고 아파트 건축 단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이 그래도 이제 가격 하락을 좀 방어해 준다라고 굉장히 신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지금 신축 아파트 서울 분양 가격이 평당 평균 4,400만 원 정도까지 오른 상황이거든요. 비싼 지역들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는데도 강남구 청담동은 7,200만 원대까지 지금 평당 평당요. 분양 공급 가격이 상한제 제한을 받아도 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오르는 건자재나 인력비 이런 것들의 단가 상승의 토지 가격, 금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정도 가격이 거품이 아니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나 뭐 맹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주택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겠습니다만 뉴스 보도에
노른자 위의 부동산이죠. 뭐 서울로 치면은 한남동 또는 강남의 뭐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대출 없이 뭐 아파트를 거래.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이제 토지비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되는데 원가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청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 3익이 이제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3.3제곱미터당 7,206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건축 원가를 그 낙찰률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원가가 7,26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실제 시세는 한 8,000에서 9,000 사이야 되는데 우리 김기정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6억 정도? 이게 한 평에 1억 5, 6천 같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확실한 법이라고 봐요. 그 정도는. 물론 이제 물건도 지역별로 물건별로 동네별로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통상 그 최근에 그 원자재 값이 오르가면서 원가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별 양극화가 동네별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이렇게 남북 서울 한강을 뭐 강남과 강북이 아니라 같은 구에서도 동네별로 차별화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뭐 고가 분양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교수님,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우리가 뭐 쥐꼬리만한 월급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게 모아서는 참 집을 분양받기도 힘든데 지난 여름에 부동산이 크게 상승한 이유도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정작 실수요자들은 또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대출 확대를 좀 자제해라 이렇게 해서 정작 이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니고 네. 대출 액수가 조금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 언론에서 좀 과장하는 건데 LTV에 80% 받다가 70%거든요. 근데 그 10% 차이가 정부의 어떤 고민이 담겨 있죠. 뭐 50% 이렇게 줄인 것도 아니고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이 오는 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완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가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 뭐 버블이 다 부동산으로 터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하고 하느라고 좀 코드가 맞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정상가냐고 그랬잖아요. 그 고가 아파트들 제가 한 예.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비버리힐즈하고 그 벨웨어 지역에 뉴스가 잘 안 나요. 근데 대한민국은 유난히 강남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싼 건 사실입니다. 비싼데 그거에 자꾸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정해 줄 게 또 뭐냐면 연소득이 막 100억인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강남 4구 중에 청담, 압구정, 특히 서초, 반포, 한남 이 지역은 그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제한된 신축이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호 지역이고 하다 보면 이쪽은 다름을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그 주택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 중산층이 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출은 뭐 그렇습니다. 줄이는 게 완전히 줄인 것도 아니고 70%면 충분하잖아요. 자기 돈 30% 가지고 70% 대출 받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게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정부의 대출 정책 같아요. 네. 서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이 디딤돌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한 교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로 충당할 수 없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상당한 자산을 현금 자산을 든 가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산으로는 도저히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운 이 또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디딤돌 대출이 주택 가격이 이제 그 일반은 5억 이하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6억 이하의 주택 가격에만 해당됩니다. 예. 그 넘는 건 안 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전부 규제할 게 아니라 이 그 신혼부부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0.6%부터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너무 낮잖아요, 이게. 이거를 좀 올리더라도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단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금리를 최소한 정상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까 한 교수가 뭐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고 하듯이 정상적으로 한 3% 이상 이렇게 3.5로 간다 그러면 막을 게 아니라 최소한에 열어주면 주택 가격이 뭐 9억, 6억으로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런다면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고액 전세 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게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민 대출인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나 신혼부부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열어놓되 금리를 정상화시켜서 대출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상환 능력만큼 받고 대출 받아라. 김규진 위원께서는 이 실수요자 대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정 대출 상품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것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해요. 기준금리나 시장금리보다 낮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아보신 분 입장에서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 계속 올라가서 이게 서민 지원이 맞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디딤돌도 한 상단, 중상단 부분에 3%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에 은행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액을 이제 디딤돌로 추가적으로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으시니까 사실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싸게 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일반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그래서 일단 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재정 상품으로서의 이런 원래의 목적에 합당한 대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후치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이제 내달 12월 2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분양 아파트를 받으시면 디딤돌로 잔액 대출을 이제 못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분양까지는 일단 잔금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책에 따라서도 사실 그 전까지 막 이 디딤돌을 받기 위해서 막 접근을 하시고 이런 굉장히 좀 창구에서도 전략적으로 혼선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이런 부분 전체적인 가계부채 차원에서 이 담보대출 잔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부분들이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유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는 정말 생애 첫 주택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때 내 집 마련이 쉬울 수 있거든요. 돈 더 내려가면. 그러니까요. 이럴 땐 대출이 좀 나가야 되거든요. 네. 다 막을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워낙 이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여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테크의 개념도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마련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는 사람 아닌가. 하지만 바로 전세값입니다. 이 집값 상승 지금 원인 중에 하나도 전세값의 급등이 꼽히고 있는데 경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뭐 대출을 막거나 안 막거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매물이 적체돼서 늘어나면 매매로 전세소유가 매매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달부터 그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4년 전에. 네.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도래하면서 매월 13,000가구씩 이렇게 이동하는 수요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4년이 넘으면 이제 임대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금액을. 그게 연말까지 한 6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물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둔촌주공이 그 다음 달부터 입주하면 이제 매물 나올 텐데 안 나오거든요.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사를 잘 안 합니다. 이사하는 비용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좀 올려주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니까 매물도 부족하고 가격을 오르고 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는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좀 전환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매물도 늘어나고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한쪽이 막혀버린 거죠 지금. 예. 전세로 살던 분들이 매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형태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자,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할 때 뭐 LTV, DTI 얼마나 대출을 해주냐는 대출이 한 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금으로 어떻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린벨트인데 한 교수님, 네. 정부가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적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당장 집이 공급되는 건 아닌데 라는 또 볼멘 소리도 나오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미래에 대한 어떤 대체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현재 수요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분명히 시장에 안정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어떤 신호는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분양 가격을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의 형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명료하지가 않아요. 구조개서 PF 구조개혁 할 때도 명료하게 어떤 걸 안 하고 하겠다고는 하고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그러면 MB 정부 때 기억나시잖아요. 강남에 반값 아파트 제공할 테니까 집값 오르는 거에 너무 당하지 마라. 강남 집값 안정됐잖아요. 바로. 반값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그린벨트의 땅값은 뻔하지 않습니까? 보상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추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발표 안 했다는 자체가 일단 뜻은 좋으나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혹시 예전처럼 LHD 투자 사건 때처럼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생각도 있으니까 장단점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그린벨트 풀었다라는 것은 아주 잘한 쪽이에요. 다만 환경 쪽에서 보면 문제는 있죠. 서울시내인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게 3기 신도시입니다. 지금 5만 가구를 늘린다고 발표를 한 건 좋은데 이 주택난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미래 방안으로 그럼 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급하게 한 게 뭐예요? 3기 신도시잖아요. 17만 가구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하던 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던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또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명히 3기 신도시에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전청약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자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명확하게 분양가를 앞으로 어떻게 한 수준이다 하고 하면 시장의 신호가 확실하겠죠. 그러면 내가 기다린다. 수요가 분산되고 네. 좀 살 사람은 사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정확하게 5년 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2만 원도 못했습니다. 17만 원 중에 임기가 반이 넘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건설회사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3기 신도시 정부에서 인허가 내주면 바로바로 공급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해주면 되잖아요. 이건 왜 안 하는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는데 실현의 진정성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 공급 계획 중에서 김규중 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일단 서초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를 말하는 거죠. 스리풀 지구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 거의 뭐 로또가 되는 겁니까 뭡니까?
네, 이번에 88 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4곳이죠. 예. 그리고 이제 4곳에 짓겠다라고 하는 가구 수가 5만 가구. 그 중에서 서울 서리풀 지구에 이제 2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되는 4곳 중에 경기도 3만 가구 외에 서울 지역은 딱 요 서초구니까 서울권 생활권을 생각해서 다들 관심이 몰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치는 신문당선 청계산 입구역 그쪽에 이렇게 길게 늘어선 지역을 이제 지구 개발을 할 건데 물량도 그렇고 입지도 서울 생활권이고 하다 보니까 아까 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이나 뭐 이런 것만 합리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일단 분양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발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같이 발표를 한 게 이 2만 가구 중에 11,000가구 55%는 신혼부부 대상의 장기 전세로 공급을 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기 전세는 기본 10년, 20년까지 이제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이다 20년이나요? 보니까 네. 최대 20년까지 거주한 후에 이제 분양 전환도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서초지구 관심은 가는데 또 물량은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에게만 준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여전히 조금 기대보다는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서초 말고도 좀 관심 받는 지역이 한 곳이 더 있는데 어디입니까? 고향의 대곡역세권 지구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달 12월에 이제 GTX A 노선이 뚫리면서 이제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고 그동안 고양시에 남아있는 이런 복합 역세권 개발 지역 중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모았던 지역인데 예. 이번에 결국은 그냥 그린벨트 해제 수용을 하면서 주택을 짓는 쪽으로 약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족 기능을 넣겠다고는 하는데 어떤 자족 기능이나 상호 복합 시설이 들어갈지는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 없어서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광역교통망 같은 것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경기권이긴 하지만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예고했던 3만 가구분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건데 이 지역들 중에서도 혹시 서울이 포함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일말의 기대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 그리고 의원님 이런 서리풀에 2만 가구 뭐 신혼 부부에게 뭐 11,000가구가 공급된다는 게 언제쯤 지어지는 겁니까? 지금 지구 지정이 26년 예정으로 발표를 하기는 했고요. 네. 첫 분양을 29년에 첫 입주 사례를 31년에 이제 끌어내겠다라는 굉장히 빠른 진행 계획을 발표를 하기는 아주 했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의 의구심은 기존의 3기 신도시 택지 조성이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뭐 6, 7년 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은 다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뭐 토지 보상이야 필지 내역들이 있으니까 빨리 실행할 수 있다고는 해도 뭐 지작물 조사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보통 토지 보상하고 택지 이제 정리해서 지구 지정하는 데만 보통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걸리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토부의 발표 계획대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수요 기대감도 끌어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진행 속도나 현실화 과정이 관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렇게 아까 이제 한번더 교수도 환경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것이 정말 이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말씀해 주시고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집이 부족하기는 부족한 겁니까? 첫 번째 답을 해드리면요. 네. 그린벨트 제도는 원래 영국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71년도 7월 30일 날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이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묶어놨는데 상당히 그 효용성은 높았습니다. 이번에 푸는 그 4개 지역 중에서 대부분은 다 지상에 녹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정 의원이 아까 이제 보상이 한 5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지상의 지작물을 조사하고 토지 평가해서 보상 나가는 게 길게는 한 3년 정도, 짧게는 한 2년이면 끝날 수 있는 게 지작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는 취락지는 다 뺐습니다. 그냥 빈 농경지하고 전담만 지금 다 지정을 했고요. 서리풀 지구는 일부 화원이 있긴 한데 거기도 일반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데는 대부분이 군 부대가 있던 지역 중에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은 빠를 거라고 봐요 저는. 지작물 조사와 감정 평가가 1년 내에 끝난다 그러면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제기를 해도 3년 정도면은 이 탁지를 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정부가 2029년도에 분양할 수 있다고 딱 얘기한 것 같아요. 기존에 사람이 많이 살았거나 주택이 지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예, 지금 뭐 광명이나 또는 창릉지구나 이런 데는 농경지에다가 농가 주택도 있고 주택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지난 정부에서 그 통계청장이 한번 하는 얘기죠. 주택수와 가구수를 나누면 한 100만 가구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가 주택 공급 30만 원을 2018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8월 달에. 근데 주택 공급률을 보면 뭐가 잘못된 게 있냐면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지하에 두 가구가 살고 1층에 두 가구가 살고 2층에 한 가구가 살면 집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예. 이거를 다수가구로 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로 주택을 따지다 보니까 실질 주택 공급률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데 가서 무슨 강의를 하거나 얘기할 때 서울은 한정된 토지 속에서 가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100% 넘기기는 매우 힘들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 빈집이 늘어나도 서울은 몰려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공급률로만 봤을 때는 산정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부가 네 군데 그 주택 공급을 하는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면서도 아마 지작물 조사부터 토지 보상이 좀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교수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분양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인데 분양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청약 통장 그냥 내다 버리겠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이게 또 분양 청약 당첨되는 것도 몇 가지 또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실수요자들이 이게 뭐 청약 통장 들어서 좀 분양 감사하고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전체 총수에 비하면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감사한다고 우리가 좀 그 성격을 좀 생각하실 게 그 감사하는 내용의 어떤 질이 중요한데요. 부동산의 청약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거나 좀 여쭤본 바로는 진짜 현재 생활이 어려우셔가지고 청약 통장은 다 드시거든요. 드셨는데 갑자기 뭐 사업이 좀 안 되시거나 자영업자분들도 급전이 필요가 있는데 청약 통장에 있으면 그거부터 해지하거든요. 보험도 해지하고 실제로 보험도 해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경제 상황 때문에 청약 통장은 지금 다 아시는 전 국민 어떤 상식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남는 거다. 뭐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청약에 기회가 왔을 때 쓰는 게 이제 현명한 거다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청약 통장을 이게 청약의 의미가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이제 당첨 확률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더라도 갖고 있는 게 이득이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해지하는 부분들은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약통장 무용론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이 나오셨는데 아유 저 청약통장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하고 좀 안절부절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첨 경쟁이 워낙 심화된 곳들도 있고 실제로 추첨제도 있고 사용하기에 좀 적절한 좋은 공급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통장 없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최근에는 많아지긴 했거든요. 이율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서울의 민간 아파트 청약을 좀 계획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같은 것들을 청약하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함부로 이렇게 해지를 했다가 또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또 제약 사항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행하실 때 좀 뭐 여러 가지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청약통장 자체가 계속 이제
지금 뭐 1순위가 워낙 많기는 한데 줄어드는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청약통장에서 나온 재원들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이 돼서 뭐 노후 지역에 뭐 주거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나눈 디딤돌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처럼 이제 서민들을 지원하는 재정으로 쓰인다든지 뭐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또 무용화되면서 금액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이율이나 이런 상품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청약 제도도 조금 통장을 통해서 실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좀 계속 보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께서 어서 보면 심지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던데요. 지금 지역 규제가 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예. 서울의 25개 지역 중에서 지난해 1월 3일 날 1.3 대책에서 전부 해제하고 서초, 경남, 용산, 송파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역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단지 이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 있습니다. 이 공공택지는 이제 서민주택 공급 차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둬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 건설의 그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 아닙니까? 예. 그 주변 지역의 시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지역이나 이번에 네 군데 발표한 그 공공택지 지구는 당연히 그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자, 세 분이 나오신 만큼 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사실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 청취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올해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까? 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아파트를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좀 전략이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거거든요. 첫집, 새집, 내 집 마련하는 분들도 특히 이제 MZ 세대 먼저 한문도 교수께서 좀 충분한 조언을 주신다면요. 우리 2030 분들은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을 좀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좀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좀 더 나가면은 시내에 있는 뭐 기억나시지만 용산역 부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약통장이 중요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시고 일반 분들은 제가 볼 때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도시 청약 외에는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또 공공택지 이제 그쪽만 쳐다보시고 민간 예. 분양은 철저하게 강남 4구와 마용성을 제외하군요. 특히 이번에 최근에 강북 지역에 또 미분양 났거든요. 신규. 그게 뭐냐면 소득 수준하고 갭이 벌어졌기 때문이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조차도 꺼려하는 가격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 뭐냐면 현재 주택 가격에서 시세에 비해 가지고 예. 분양가 상한제를 통했던 뭐였든 더 높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낮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민간 분양은. 그리고 공공 분양을 우선적으로 하시라. 그리고 이왕이면 저기 소득 수준이 좀 넘는다 싶으면은 일단 내년 한 여름까지는 자제하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 여름까지는 자제하라. 네, 트럼프가 취임이 내년이잖아요. 예.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정책 발표하는 거 보면 분위기 좀 나오거든요. 예. 그때 경제 상황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다시 더워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김규정 위원께서는요. 올해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서울은 8월 발표되어 있는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누적 8% 정도 올랐는데 지방은 아직 마이너스 구간에 있거든요. 뭐 부산이나 대구, 광주, 뭐 전남, 경남 같은 지역은 누적 하락률이 1~2%대로 여전히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시장에서는 사실은 아직 좀 가격 불안정성이 있고 추가 하락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어서 시기를 너무 이렇게 막 따지실 필요는 없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만 굉장히 초강세였는데 저희가 23년에 주택 인허가 착공량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5년 지나서 26년 정도가 그 착공 급감했던 물량 영향이 제일 크게
시장에서는 좀 나타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 같은 좀 투자 수요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전체적인 상황하고는 별개로 굉장히 좀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조금 내려가게 될 경우에 수요 심리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간 변동성이 계속 있는 시장을 고려했을 때 좀 무리한 대출이 아니고 주택 마련을 어느 정도 좀 구체화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다. 요즘 거래가 좀 둔화되고 실제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량이 지금 300건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고 기간 다 채워도 1000건대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7월에 9,000건 찍었던 거 생각하면 굉장히 거래가 지금 침잠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너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무리하게 대출 쓰셔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25년, 26년 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수급적인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울은 더 미룬다고 해서 좋은 유리한 환경은 아닐 수도 있다. 꼭 필요하다면 무리한 대출이 아닌 상황에 좀 판단해 볼 수 있다. 권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신혼부부나 뭐 30대, 40대 초까지는 신도시를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분양 가격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성세대 40, 50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그 금융권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한은 관망세나 보합세로 갈 겁니다. 그게 빨라도 내년 2, 4분기까지는 규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할 거예요. 특수하게 뭐 한 지역 같은 경우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아마. 지방도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서둘러서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집을 사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면 내가 40대 50대라면 지금 당장 10억 20억 주고 살 수 없다면 지난번 88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 그게 뭐가 있냐면요. 수도권 지역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세 안 들어갑니다. 비아파트 분일 때. 이 부분에 그 모아주택이나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매삽이 가능한 지역에 집을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사업 진행에 따라 다르지만 2027년도 말까지 주택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 매수에 나서도 관계없다고 봐요. 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수도권 재건축 쪽을 노려봐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재건축은 역대 정부가 계속 규제해 왔잖아요. 재개발은 규제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재건축은 확실하긴 한데 요새 분양가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추가 부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개발 사업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참 로제의 아파트는 계속 기회 맴돕니다만 내 집 마련하기는 참 쉽지가 않네요. 오늘 전문가 세 분의 조언이 여러분들의 주택 구매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